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터디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관해서 요약 발표를 맡게 된 노수빈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울시 빗물바지 내로 유입된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처리장 오염 증가 및 하천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인데요. 이 수치 자체는 사실 정확한 게 아니라 예측해서 도출한 거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빗물바지 내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약 58만 개의 빗물바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투기되는 담배꽁초에서 얼만큼의 오염물질이 이제 녹아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게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얼만큼인지를 이제 좀 수치로 산출을 했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랑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외에서 진행 중인 사례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담배꽁초 활용한 저감 사업이나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재떨이 투표함을 처음 만들었고, 캐나다에서는 담배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제도는 저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담배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지불을 하고 내가 핀 꽁초를 다시 반납을 하면 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교통조례를 운영을 해서 이제 담배 꽁초를 무단 투기했을 때 $1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다음은 미국 사례를 보면 테라사이클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담배 잎을 감싸고 있는 종이, 그 다음에 담뱃잎을 퇴비화해서 이제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담배꽁초를 역시 그 셀룰로스 펌프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는 특히 건축자재로의 재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거의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요. 담배꽁초를 벽돌에 배합해서 생산했을 때 이제 강도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것을 좀 흡수하는 능력도 올라가고 열 전도성은 낮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식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물질을 분리해내는, 그 다음에 흡착하는, 그 다음에 전지, 이런 다양한 화학 분야에서 꽁초 활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용화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지원 바이오라는 업체에서 이 꽁초를 수거하는 기계에서 바로 이 수거한 꽁초를 분쇄하고 이제 필터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넣어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수거 기계를 개발해서 구리시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꽁초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의 쓰레기통을 영등포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에코텍은 강우 현상시,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랑 함께 담배꽁초가 유입이 되는데 빗물 따로, 담배꽁초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 빗물 바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염물질, 이제 담배꽁초에서 이제 용출돼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담배 꽁초에 불을 붙였을 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벤조피렌은 우리 몸에 계속 축적되기도 하고 결국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제 기능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트로소아민이라고 하고 이제 이 보고서 내에서는 이 나이트로소아민 중에 NDMA라고 불리는 이제 독성 물질을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나이트로소아민은 이제 수중에 존재하는 질 속의 화합물이 연소된 후에 어떤 일련의 반응들을 거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암성이 매우 강하고 저농도에서도 강한 독성을 나타내서 수중에서 검출될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NDMA에 집중한 이유는 3시간 이내에 이 꽁초에서 그러니까 뭐 하수나 아니면 강물로 모두 용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농도로 존재를 해도 그 하수처리조 내에서 미생물이나 아니면 거기 강에 살고 있는 생물에 이제 농축되는 현상을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이랑 반응을 해서 추가로 이 NDMA가 생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이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이제 중랑천, 안양천, 탄천 같이 유량이 많은 고유량 하천의 경우에는 이런 물질이 녹아 나와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유량 하천 같은 경우는 이 담배꽁초의 단기간 유입, 용출 속도,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다 이 독성 물질이 녹아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담배꽁초 내에 있는 그 필터 내에 있는 플라스틱 성분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연 섬유소랑 빙초산을 화학 반응시켜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소재이고요. 원래는 안경테나 탁구공의 주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플라스틱 다발은 이렇게 여기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구멍이 퐁퐁 뚫려 있는 이런 섬유 형태인데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해가 계속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을 시키고 이것을 섭취한 해양생물을 우리가 결국은 다시 섭취하게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꽁초가 플라스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투기율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담배꽁초 개비, 버려지는 이 개비 수를 이제 상업지역에서는 이제 1시간에 한 44개비가 버려진다라고 이제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단 투기되는 투기율은 30%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담배 관련해서 걷어지는 세금으로부터 이제 담배 소비세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서울시의 총 담배 판매 개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의 투기율 30%를 이제 곱해서 이제 투기된 총 담배 개수를 산출을 했고요. 그 혼합 담배 안에 이제 COD 농도를 산출하고 총 담배 개수에 이제 곱해서 이제 유량으로 나눠서 이제 희석된 뒤에 최종 농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치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게 다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투기율을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팔리는 담배 중에 66%가 무단 투기된다라고 산정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80%가 무단 투기된다고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의 투기율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수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포천, 방학천, 고덕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기 전,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전에 이제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농도를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거함을 설치한 이후에는 투기가 원래보다 40%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정해서 그 전후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농도 변화를 이 표에다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5.4에서 3.3으로, 그 다음에 8.7에서 5.2로, 그 다음에 NDMA 수치 역시 3.1에서 1.9로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무단투기 단속은 60%가 저감된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더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담배꽁초에 의한 환경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인건비나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정책 시행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꽁파라치에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모니터링 했을 때도 금연구역에 이 수거함이 설치돼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흡연구역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실시할 때도 그 사람들이랑 갈등이 있어서 막 경찰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단속이 그냥 일회성으로 오늘 운이 안 좋아서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투기를 하는, 그러니까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40% 60%라는 의미가 과연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꽁초 관련해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이미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쪽에서는 금연치료 시에 건강보험급여를 검토를 하는 중이고, 금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근데 담배꽁초 투기 저감을 위한 정책인데 금연을 장려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연은 사실 보건 쪽에서는 금연 치료나 당연히 이런 것들을 권장할 수 있겠지만, 투기 저감을 위해서는 일단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담배꽁초를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수거보상금제를 실시를 했었고요. 다음에 담배꽁초를 퇴비화해서 좀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 다음에 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운영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이제 담배꽁초를 가지고 오면 현금이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교환해주는 제도인데요. 담배 한 개비 무게를 0.9g으로 보고 피고 남은 꽁초를 3분의 1이라고 봤을 때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꽁초를 주워보면 이게 작기도 하고 굉장히 줍기 어렵고 냄새도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1600개 이상 주워와야 10,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1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이런 수거보상제를 최초로 시행해서 서울에 뭐 도봉구, 강북구,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순환 자원으로 좀 활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굉장히 축소되어서 용산구랑 성동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 활용해서 만든 보도블럭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퇴비화 사업 역시 이를 이용해서 만든 비료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1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단투기 단속은 과태료를 이제 한 번 걸리면 10만원, 두 번 걸린 사람 15만원, 세 번 걸린 사람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될 수 있으면 습관성으로 무단투기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시 꽁초 투기 단속이 지역마다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10,000건이 넘지만 동작구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단속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단속반이 한두 명이 나가서 몇십 명의 흡연자들을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기서 다른 사람도 피고 있는데 왜 나만 내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 단속반이 몇십 명이 한꺼번에 이 구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흡연자들에게 이제 과태료를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 빗물 바지를 성동구에서 스마트 빗물 바지라고 해서 QR코드도 옆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붙이는 그런 빗물 바지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비가 안 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빗물 바지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취재 결과 10개 중에 3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 비가 오는데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랑 물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친환경 빗물 바지를 개발한 그린 에코텍이라는 기업을 앞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보도는 있는데 홈페이지 제품에서 해당 빗물 바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이게 상용화돼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추가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담배꽁초 줍기 챌린지를 운영하는 시민운동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세즈빈이 몇 년째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시민운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 금연의 날을 좀 기념하는 주간에 이런 챌린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연의 날을 기념해서 비흡연자들이 꽁초를 주워오는 것도 조금 의미가 안 맞기도 하고, 흡연자들은 더더군다나 주워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주워오면은 막 에코백을 주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거나 이렇게 쓸데없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줍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버려진 꽁초를 사후 처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로 꽁초 무단투기 문제를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 이제 이 담배 꽁초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넣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에 이제 생산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생산한 기업이 그 제품의 포장이나 아니면은 그 쓰레기를 마지막에 그 버리는 폐기물에
그 처리하는 것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를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가 이 담배꽁초 처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 담배꽁초를 이 EPR 제도 안에 넣기 위해서는 그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해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제조사나 공급업체, 지자체,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아서 이게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적용을 위해서는 담배꽁초가 생물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를 좀 정확히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적용이 조금 됐으면 싶은 이유는 다른 제품, 국내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 포장지나 배터리 같은 항목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용했을 때 한 40% 이상의 재활용 비율을 나타낸다는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담배꽁초 재활용의 퍼센트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EPR 제도에 좀 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보고서를 요약 정리해서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